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와 주택 가격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고 이제는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연일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시가총액도 3조 달러에 근접하면서 점점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시총 2위 애플을 조만간 제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이 모두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뉴욕 증시 뭐 잘 아시다시피 연일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식 투자자들을 즐겁게 좀 해주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첫 17,000선 돌파를 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꾸준히 오르고 있고 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케이스실러 주택지수가 최고치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수치상으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정리를 네. 좀 해볼까요? 네, 그 뉴욕 증시가 어제 현재 나스닥 종합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99.0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 전거래일보다 0.59%가 오른 건데요. 이게 이제 17,019.88로 마감돼서 17,0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그 상승률도 지난 1년간 30.75%에 이를 정도로 대단한 상승세를 보였고 다우존스 지수도 4만 선을 넘어서 역시 최초 4만 선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500도 올해 들어서 24차례나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그래서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좀 폭발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주택 가격도 역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공행진 중입니다. 원래 금리가 높으면 이제 모기지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주택 가격이 오르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이 좋은 분위기입니다. 코어러지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316.6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6.5%가 오른 수치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도 지난 1년 동안에 6차례나 최고치 신기록을 달성해서 주택 가격도 좀 떨어질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주식시장, 주택시장이 모두 좋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기대하기 어려워요. 금리를 네. 인하하게 되면 시중에 이제 그 돈이 풀리게 되고 그렇죠. 돈이 이제 흐르게 되는. 그러니까 경기가 좀 어려울 때, 침체될 때 금리 인하하게 마련입니다. 경기 부양하는 차원에서. 근데 주택 시장과 주식 시장이 모두 좋다는 건 경기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을 푸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주택 가격과 주식 가격 등이 오르면 자산 효과로 인해서 소비력이 좋아지게 되고요. 소비가 활발해지면 인플레이션 하락을 당연히 기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 그 소비 지출이 한 달 전보다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요즘 안 좋다 하는데 그래도 이 수치상으로 보면 소비가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특히 이 부유층 서민들은 좀 힘들 수 있지만 부유층 같은 경우에 자산 증가 때문에 수익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주택 가치가 올라가니까 재산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유층들은 돈을 쓸 여지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층이 전체 소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지금 우려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고민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부유층이 아닌 개미 투자자들 이분들도 지금 네. 주식시장에서 주가 상승은 역시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네. 물가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부유층 아닌 개미 투자자들도 주식시장에서 많은 재미를 보고 있어요.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곳에 투자하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사실 돈이 예상치 못했던 그런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이제 소비에 나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갤럽이 이달 5월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현재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인 비중이 전체 미국인들의 62%.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3분의 2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자만 투자하는 게 아니죠. 수많은 개미들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사태 직전이었던 지난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비율,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그 미국인들 비율이 가장 높은 겁니다. 2007년 이후로. 그만큼 주식 시장을 통해서 짭짤한 지금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고요. 연수입 4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 중산층의 주식 투자 비중도 65% 역시 3분의 2 수준. 그렇기 때문에 꼭 부자 아니래도 중산층이나 뭐 서민들도 요즘 주식 시장을 통해서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또 소비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저히 미국 경제 분위기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렇죠. 전문가들은 그래서 지금 네. 상황을 놓고 보면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산 효과가 소비 증가와 인플레이션 상승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자산 효과라는 게 웰스 이펙트입니다. 웰스 이펙트. 그러니까 불어나는 자산에 의해서 씀씀이가 커지는 현상. 이게 자산 현상인데 자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물가를 잡는 마지막 여정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 3% 초까지 내려오고 그래서 2%대 진입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연준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표치 2%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 주가가 상승하면서 다 잡았던 물가를 다시 놓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위기감이 증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의 주가 상승이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를 희석시켰다는 이런 지금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뭐 올해 중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낮아지고 것 같아요. 있어요. 이거 네. 올해 과연 한 번이라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올해 많아야 뭐 한 번, 정말 많으면 두 번, 한두 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의 주식시장 분위기 또 주택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두 번은 말도 안 되고 많이 하면 한 번인데 그 한 번도 과연 할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불안감 때문에 금리 인하는커녕 오히려 금리 인상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통화정책 방향을 금리 인하로 가져가려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확인하려면 많은 달, 그러니까 여러 달 동안의 물가 지표가 좋아야 한다. 그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물가 지표가 좋아야 한다는 건 연준이 생각할 때 금리 인하를 해도 괜찮을 만큼 좋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최저 실업률에 뭐 이렇게 그 고용이 잘 되고 있고 뭐 주식 시장이 좋고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오히려 실업률이 좀 높아지고 신규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뭐 이런 수치가 좋은 수치인 거죠. 그런 게 나와야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어림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좋은 수치가 한 달이 아니라 여러 달이 쌓여야지 연준은 그걸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벌써 5월이 다 끝나잖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6월인데 그렇게 보면 올해 안에 한 번이라도 금리 인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비롯해서 어떤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오히려 요즘 같은 분위기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글쎄요. 올해 금리 인하 한 번 할지도 굉장히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엔비디아 관련 소식인데요. 네. 요즘 주식 시장이 좋은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연일 엔비디아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공-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1141원 90몇 전에서 어. 1142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2 99센트 다시 또 올랐어요. 3달러 88센트가 올랐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올랐는데 오늘도 선전하고 네, 있습니다. 네. 어제 주가가 $1,100를 훌쩍 넘어서 전거래일보다 7.13% 상승한 $1,140.59로 마감했는데 지금 이현주 아나운서 말씀처럼 네. 1,140한 $3 정도까지 지금 오르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다음 날이었던 23일 처음으로 $1,000로 돌파한 후에 지금 오늘 29일이니까 6일 만에 지금 얼마가 오른 겁니까? 140불이 140달러가 오른 겁니다. 불과 6일 사이에 정말 대단한 상승세고요. $1,000 돌파 후 2거래일 만에 $1,100까지 넘어섰는데 이 3거래일 연속 종가 기준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는 등 뭐 엔비디아는 지금 뭐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인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지금 있습니다. 뭐 시총에서 예. 지금 현재 3위인데 2위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시가총액 2조 8,010억 달러입니다. 지난해 6월 첫 시총이 1조 달러를 지난해 6월에 돌파했는데 불과 10개월 만인 올해 2월에 그 2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2조 달러를 넘어서고 불과 3개월여 만에 3조 달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 상승세가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시총 2위가 지금 애플이잖아요. 네, 그러면 애플이요. 애플을 곧 따라잡을 따라잡을 가능성도 것 같아요. 큰데요. 지금 추세면 멀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이 2조 8,010억 달러고요. 애플이 2조 9,130억 달러입니다. 이제 1,000억 달러 차이로 아주 턱 밑까지 쫓아간 상황이고요. 그 지금 같으면 추세상으로 보면 애플은 굉장히 안정적인 대신에 그렇게 많이 못 오르거든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지금 기세면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이제 애플이 이제 3위로 내려가고 엔비디아가 2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위가 어디예요?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이 유일하게 지금 3조 달러가 넘었어요. 3조 1,983억 달러로 1위고 2위가 애플, 3위가 엔비디아인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플과 비슷하죠. 꾸준히 유지하면서 큰 변화가 없는 상황. 엔비디아가 지금 기사라면 애플 누르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총 증가율이요. 엔비디아가 애플의 2배입니다. 애플의 2배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면 이제 정말 뭐 멀지 않았어요. 조만간 곧 엔비디아가 애플을 누를 것으로 보이고 시총 증가율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엔비디아가 높기 때문에 애플을 누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참 대단한 엔비디아의 네. 기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대시잖아요. 네. 엔비디아 이외에 또 다른 비슷한 관련 회사들이 어떤 회사가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엔비디아가 참 네. 대단한데 사실은 어제 엔비디아가 7% 이상 폭등한 거는 예. 그 일론 머스크 CEO의 덕이 컸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 CEO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기업 XAI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굉장히 X를 좋아해요. 그래서 트위터도 이름을 X로 바꿨고 모든 부분에 X를 집어넣는데 새로 AI 스타트업 기업도 XAI인데 여기에 대규모 자금 조달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XAI가 이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XAI가 앞으로 챗 GTP의 성능에 맞먹는 AI 챗봇 그 그룹 2를 지금 훈련시켜서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하려면 칩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결국 그 엔비디아 반도체를 써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 CEO가 본격적으로 AI 사업을 하니까 이제 한 몇만 개 정도의 그 또 칩을 또 엔비디아로부터 쓰겠구나.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또 호황이겠구나. 그래서 어제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덕분에 또 엔비디아가 큰 덕을 받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엔비디아 젠슨 왕 CEO가 일론 머스크 CEO 칭찬했습니다. 최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테슬라 자율주행이 현재 가장 진보된 그런 기술이다. 또 이렇게 또 엔비디아 CEO는 또 테슬라를 또 아주 칭찬하면서 아주 좀 둘이 죽이 잘 맞습니다. 젠슨 왕 CEO와 이 일론 머스크 CEO가 서로가 서로를 아주 리스펙하면서 아주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그 젠슨 왕 CEO 얘기대로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이 앞으로 계속 진보해 나간다면 결국 거기에도 뭡니까?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지만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역시 윈윈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무튼 테슬라가 한때 잘 나가다가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AI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독점이 깨질 수밖에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를 위협할 만한 그런 기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독점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엔비디아 천하가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 격세지감입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참 그래도 알고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어느 틈에 애플도 누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누르고 이 참 기업들의 어떤 명암이 달라지는 것도 순식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거는 아무런 관계없는 얘기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지난 2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40살의 한인 양용 씨가 LA 한인타운 부모님 집에서 LAPD에 총격 사살되면서 한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또 이후에 경찰 바디캠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양용 씨 사망 사건 관련 집회를 위해서 결성이 된 위원회 Justice for 용양 People's Committee의 최응환 변호사 그리고 또 양용 씨의 아버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양용 씨 아버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뭐 아드님을 잃으신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 아이가 그 5월 2일 당일 전날 저희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저녁을 먹고 함께 하루를 지내고 가겠다고 해서 같이 이제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요즘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바이폴라 쪽의 그 증상이 좀 악화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래도 그날은 코리아타운의 다른 자기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았죠. 그렇게 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한 20분, 30분 정도 자전거를 타고 왔어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녁도 같이 먹고 그랬지만 이제 우리 아들이 뭐 예를 들면은 좀 그 귀에 어떤 사람의 말소리가 들린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이 좀 있거든요. 그동안 잘 이겨내고 뭐 기도며 메디테이션이며 운동이며 하면서 그걸 잘 이겨내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날도 좀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자꾸 혼잣말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내용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걔는 그렇게 스트러글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그 일일 수 있는데 저 애 엄마와 저는 상태가 좀 더 어려워지면은 환자가 또 회복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얘를 병원에 좀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순전히 그거는 아이의 그 원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살아오면서 판단을 했던 거죠. 네, 그러고선 저녁 때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저희가 밖에 나왔다가 다시 아침에 들어갔고 이때쯤 도움을 청한다면 회복이 좀 빠르겠다 싶어서 그 핫라인이 있습니다. 네. 그 카운티 멘탈 헬스 디파트먼트 쪽에 그 핫라인이 있어요. 도와주는. 그러면 그쪽으로 연락을 했고 잠시 후에 그쪽에서 클리니션이 이제 어시스턴트와 같이 왔고 그리고 잠깐 들어가서 한 30초 후에 그분이 경찰에 연락을 했고 그리고 한 30분 있다가 경찰이 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병원에 72hour 홀드를 위해서 부탁을 한 거기 때문에 프로페셔널들이 그 수순에 맞춰서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병원에 데리고 가겠거니 이렇게 아주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관들이 좀 더 여럿이 오게 되고 이제 그 앰뷸런스 그 병원으로 데려가는 앰뷸런스도 도착을 했고 그래서 저는 밖에서 제 처와 함께 이제 조금 있으면 병원에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에 총성을 저는 밖에서 들었어요. 그 길에서. 그래서 전혀 이게 총성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서성거리면서 무슨 일이냐 물어도 이제 저희는 이제 통제되고 그리고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뭐 바디캠 릴리즈하는 것 뭐 일부 편집되어 있지만 보면은 병원에 데려가는 그 노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범죄자를 진압하는 것 같은 그런 양상으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큰 충격에 빠졌죠. 네. 저도 그 바디캠 영상을 봤는데요. 그러셨군요. 보고 나서 저는
분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시민으로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이게 시민이 경찰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곤혹스럽고 힘드셨을지 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바디캠을 보신 다음에 심경은 어떠셨어요? 바디캠은 저희는 이제 바디캠을 보여주겠다고 네. 해서 경찰서에 가서 공개되기 직전에 저희가 봤습니다. 근데 물론 보기 힘든 총격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것 자체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네. 그 전체 그 한 20몇 분짜리 영상인데 그 안에 그 프레젠테이션이 그 우리 아이는 아주 무섭고 아주 바이올런트한 어떤 크리미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환자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가? 그리고 특히 뭐 총을 쏜 다음에 구급 노력이 있었나 과연 또는 그 너무 그때 말하자면 사경을 헤매는 또는 시신이 되어 있는 우리 아이를 좀 이렇게 명예를 짓밟는 듯한 행동들이 나와서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경찰을 만났을 때요.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기 전에 이미 아드님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잘 설명을 하셨죠. 그럼요. 네. 저희가 그 바깥에서 경관들을 한 30-40분 같이 네.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영상에서 이 석연치 않거나 또 경찰 대응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과연 저분들이 저희는 어떻게 느꼈냐면요. 경찰 분들을 볼 때 제 가족이나 제가 좀 오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족이나 또는 네이버, 이웃 또는 친구 같은 그런 기분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데 과연 그분들이 환자에 대한 어떤 이 일말의 애착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가 조금 너무 아쉽고 그분들이 이런 어떤 범죄자 집단 소굴을 들어가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네.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실 예정입니까? 참고로 저는 우리 양민 씨의 이 사건에 관련된 공식 변호사는 아니고요. 저는 네. 이제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이 양용을 위한 정의 구현 시민위원회 집시 JYYPC를 저희가 조직한 거고 이 조직을 통해서 이 유족이나 아니면은 친지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좀 다양한 시민사회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저희는 조직된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건에 관련된 어떤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네. 양민 씨를 아는 개인 제 선배인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이제 바디캠을 봤는데 저는 이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누가 봐도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신이 되었거나 아니면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는 분을 이렇게 수갑을 채우면서 맞아요.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자기네들이 총을 쏴가지고 거의 의식 불명이 돼 있는 사람한테 자꾸 얘기를 하고 이 수갑을 채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필요한 행위냐 이건 순수한 저 개인적인 입장인데 그랬을 때 그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건에 인볼브가 된 것도 제가 처음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양민 선배님의 그 카톡 받았을 때 저는 이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공유하시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설마 제가 아는 분한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지금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게 그걸 보고 미국에 이런 사건이 있겠지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제가 굉장히 잘 아는 분의 일어난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한 게
제가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봤을 때, 아이 뭐 미국 사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경찰이 과잉 진압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상당히 부끄럽고요. 이게 제가 아는 분한테 일어났을 때 제가 이런 분노를 느끼게 되는구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저도 굉장히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상식적으로 할 땐 말이죠.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분이 이제 그 상담사가 봤을 때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이제 판정을 내렸다. 그렇다 그러면은 경찰을 부르는 게 아니라 병원에 이렇게 호송원들을 불러서 데려가는 것이 원래 맞는 방법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경찰이 여기가 인볼브가 됐을까요? 이게 그 아마 멘탈 헬스 클리니션 쪽이나 또는 병원 쪽에서는 환자가 스스로 가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이송을 할 수가 없는가 봐요. 네. 그리고 또 병원에서 되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붙잡아 놓고 그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하려고 하면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할 때는 그 조건이 자기 자신을 해하거나 남을 해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이 경관들을 요청하는 거는 일종의 병원에 이송하기 위한 어떤 필요 조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죠. 애초에 911에 전화하는 그 음성도 같이 공개가 됐는데요. 양용 씨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전화하시는 분이. 그리고 앞서 아버님도 경찰과 충분히 20분 가까이 경찰과 아드님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영상을 보면은요. 총을 쏜 거가 한 8초 만에 총을 쏘게 되는데 문을 열고 경찰이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문 쪽에 있었어요. 제가 그 카메라를 봤을 때는. 그리고 양용 씨가 얼굴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고요. 두 발짝 앞으로 나갔다고 말을 두 발짝 나갔는데 그게 어떤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다고 하지만 한 손으로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하는 그런 태도였어요. 하나도 위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총을 발사할 수가 있고 그것도 3발이나 그다음에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을 맞았잖아요. 3발이나.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어쩐지 이제 상태를 살펴보고 얼른 구급차를 불러야 되는데 사람을 옆으로 돌려가지고 바로 수갑을 채우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까지만 봤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요청을 받아서 출동한 경찰인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거를 저는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보게 돼서 그게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회를 계속해서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말씀드릴 텐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제 논리적으로 따라오는 게 그거잖아요. 뭐 경찰력이 동원됐는데 그때 경찰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그리고 또 경찰이 해야 되는 임무에 맞는가? 네. 그런 이슈는 우리 양용 씨의 이런 처참한 죽음, 개인적인 죽음이나 가족의 개인적인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경찰의 과잉 폭력이나 진압이 있던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집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런 양용 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투명하게 파악하고 처벌이 필요하면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사건을 계기로 이런 정신진화를 앓고 계신 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경찰이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의료당국이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사회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시민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또 이런 제도 개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아시안 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 시민 전체 사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들이 일어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집회를 하기 위해서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 그다음에 이런 정신질환, 특히 아시안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조직 이런 데와 연대해서 이런 사실을 널리 퍼뜨리고 또 여러분들의 네. 동참을 저희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회는 언제 어디서 열리게 되나요? 그래서 이번 일요일 6월 2일 오후 2시에 그 라디오 코리아 앞에 잔디광장에서 저희들이 그 이런 집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참여를 저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과 이런 친지들의 어떤 말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런 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거기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어보려고 해요. 네, 오는 일요일 6월 2일 라디오 코리아 앞에 잔디광장에서 오후 2시에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참석해서 함께 목소리를 좀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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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지난 2일 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우리 한인 양용 씨가 LA 한인타운에서 LAPD에 총격 사살돼서 이 한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지고 있는데 아버님이신 양민 씨 그리고 최영환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워싱턴 DC의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함께합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이 대통령 선거에 우리 한인들에게 가장 큰 이슈, 뭐 대통령 선거보다도 오히려 우리 한인이 연방 상원 의원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여기에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뉴저지주 연방 하원 의원 앤디 킴 의원의 상원 의원 선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앤디 김 이 현장에서 볼 때도 거의 80% 상원이 된다. 이 상황은 움직이지 않고 최근에 들어서 이 뉴저지 주의 아시안계가 그것도 상원이 된다라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되면서 네. 아시안계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에 비례해서 앤디 김 의원 지지율 굉장히 독보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뉴저지의 그 프라이머리가 이제 6월 4일입니다. 예비선거가. 네, 그러니까 상원에 도전한 다음에 공개적으로 이제 유권자들에게 그 지지를 묻는 첫 번째 이제 선거가 되죠. 네. 여기에서 거의 확정적이고 보다 중요한 거는 이 앤디 김이 상원 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역사적으로 한 일이 이 뉴저지 주에 정치 신인들이 정치권에 들어가기에 가장 어려운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 투표 용지에 새로 원래 현직이 아닌 사람이 도전을 하면은 눈에 띄지도 않게끔 이렇게 이름자가 이렇게 구석에 들어오게끔 이게 변하지 않는 오랫동안의 그야말로 바꿔줘야 될 시스템이었었는데 이걸 그래서 페리아 칼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도전하면서 같이 내가지고 한 달 전에 이거를 그 재판에서 이겨가지고 바꿨죠. 그래서 올해부터 선거 그 샘플 발렛 온 거 보니까 정말 이 민주당 안에서는 신인이든 현직이든 당당하게 도전한 사람도 같이 동등하게 선거용지에 이름자가 금방 눈에 띄게 있는 거 보고 그래서 많은 이 정치권 관계하는 사람들이 앤디 김이 상원의원이 되고 안 되는 거 관계없이 뉴저지주 정치사에서는 굉장한 역할을 했다. 그 역사적인 기록을 만들었다라는 이런 평가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앤디 김 이제 오는 화요일날 첫 프라이머리를 마치면은 이 상원의원 아시안계 특히 한인 2세가 상원의원이 되는 일 이건 거의 확정적이다. 이게 워싱턴에서 특히 미국 정치를 아는 분들은요 하원과 상원의 차이를 압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이 제시하는 이 상징적인 메시지가 한인 2세가 상원이 됐다라는 거는 이전의 내용들하고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한인 이민자들을 씩씩하게 하고 당당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눅들지 않고 용감하게 하고 이렇게 큰 틀에서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 화요일 프라이머리를 기대해 봅니다. 앤디 김 하면은 아시안으로서는 정말 앞서가는 정치 지도자입니다만은 하지만 중앙 정치권에서 바라보면은 좀 신인에 아직 속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신인이죠. 3선인 거는 네. 대개 연방 하원들 평균 선이 8선에서 한 11선이 평균입니다. 와, 네, 그게 그러니까 16년, 20년 경력이 있어야 중앙정치권에서 이렇게 위원장도 하고 좀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DG, 이렇게 정치적인 스타로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앤디 김 의원이.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앤디 김 의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예. 지금 이 뉴저지 상원의원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정치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2021년 그 의사당 폭동 난동 사태가 났을 때에 한밤중에 그 청소하는 사진이 앤디를 알리게 했잖아요. 네, 네. 예. 이게 아무도 앤디 김의 경쟁력 가운데 지금 미국이 이렇다. 그런데 나는 앞으로 시민사회하고 이 일을 복구하고 회복하는 데에 대화를 해나가고 일을 하겠다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사진이다. 라는 그 설명이 나오는 정도로 앤디는 앞을 보는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앤디가 이제 40살이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연방 정치인 중에서는 아주 가장 나이가 어린 정치인 10명 안에 드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500명 중에. 그런데 가장 겁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가 돼요. 최근에 앤디 김이 하원에 2018년에 그 도전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앤디 김을 용감하고 담대하고 겁 없는 정치인이라고 그 지지 선언한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 때에 국가안보보좌관에 했던 수전 라이스라는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앤디는 안보위원회의 주니어급 보좌관이었고 그 이전의 경력은 아프가니스탄 전쟁터의 현직 사령관의 자문역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수전 라이스 밑에서 보좌관 역할을 할 때 오바마 대통령일 때에 그때의 아프가니스탄 어느 지역에 그 탈레반 일당들 수괴들이 숨어 있는 정보를 캐첩하고 그거를 폭격을 하려는 그 결정을 거의 NSC에서 했는데 그걸 폭격하면 그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될 것 같고 그걸 좀 연기해서 정리하면 민간인들을 소개시킬 수 있고 가능성을 보고서 그걸 갖고 수전 라이스한테 찾아가니까 수전 라이스가 이미 대통령 재가가 난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용감하게 대통령 찾아갔답니다. 번복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민간인을 살리고 그런 성과는 앞둔 그런 사실을 한 사람이 알았는데 그게 수전 라이스고 그 수전 라이스가 그걸 보고 너처럼 용감한 어린 나이에 용감한 보좌관 본 적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까워졌던데 그게 얼마 전에 그 인사이드 스토리가 신문에 났습니다. 앤디 김이 어떤 사람인가 날 때 이거를 볼 때에 앤디 김은 앞을 보고 겁 없고 원칙주의자고 그리고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이상을 향해 가지고 겁이 없는 정치인. 그래서 그 현직 상원 의원이 뇌물 혐의로 막 금괴가 발견하고 막 그랬을 때에 갑자기 자기 참모들 6명을 불렀다 그럽니다. 앤디가 그날 그 검찰에 기소당할 때 현직 상원 의원이. 그런데 결론이 상원 의원으로 도전하려면 한 달이 필요하다. 돈 대줄 사람들도 와야 되고 뉴저지 민주당의 의견도 물어봐야 되고 막 그러는 걸 듣고서 알았다 그러고 간 다음에 그날 저녁에 본인이 공개적으로 도전 선언을 하는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이게 우리 2세 앤디 김의
그 경쟁력입니다. 지금 한인 사회에서는 엔디김이 이거는 이러고 한인을 잘 모르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서투르다 커뮤니티랑 무슨 관계냐 이런 얘기도 한편에 있지만은 엔디김의 상원의원이라는 거는 지금 LA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한인 2세들이 용기를 가지고서 선출직에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거에 불을 당기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래서 도미토리에 있는 2세 학생들이 지금 엔디김 상원의원이 되는 거에 관심을 많이 쏟고 열광하고 있다. 이게 엔디김 리더십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저돌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원칙을 가지고서는 굽히지 않는. 그러면은 네. 정치 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모금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 나는 그 코퍼레이트 기업들 돈을 안 받겠다. 자본가들 돈 안 받겠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한테만 호소하면서 발로 뛰고서 작고 큰 후원회를 만들면서 전국으로 뉴저지 전역으로 뛰고 있고 지금 다음 주 프라이머리를 놔두고서도 거의 한 뭐 상원 선거인데 10,000불, 15,000불, 20,000불 이런 작고 큰 이벤트가 있는데 다 발로 뛰고 엔디김 풀뿌리 펀드레이징 이벤트에 그는 반드시 있다. 이게 며칠 전에 이 뉴저지 어느 한 로컬 신문에 이 그 토픽 머리 기사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한 푼 한 그렇게 푼. 들어오는 자금을 보고 드디어 백인들이 도네이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결코 경쟁자 상대에 비해서 펀드레이징 액수도 뒤지지 않는다. 이런 성과를 내는 중에 프라이머리를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민주당의 정식 후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걸 거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이 된다는 얘기는 당선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뉴저지는 뭐 뭐 지난 뉴저지는 민주당이니까. 7, 80년 동안 민주당 지역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은 중도적인 보수적인 백인들로부터의 지지가 크기 때문에 엔디김의 이 정치를 시민에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호가 맥혔기 때문에 그 프라이머리를 지나면은 11월 본선거에서 무난히 상원에 입성을 할 수 있겠다. 8부 능선을 돌파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그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몇 시경 현지 시각으로 몇 시경에 확정이 될까요? 여기는 8시에 동부 시각 8시에 그 선거가 끝나고 한 1시간 내로다가 집계가 결론이 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곳 시간으로는 오후 3시면은 이제 결정이 난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8시가 끝나면 9시가 되네. 9시면 여기 시간 6시네. 그렇죠. 모닝뉴스 시간에 전에 LA 시간으로는 이제 저녁 6시에면 이제 확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라디오 코리아의 저녁 6시 뉴스에 탑뉴스로 좀 나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워싱턴 DC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 함께했습니다.